네, 안녕하십니까. 저대학 양수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50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결과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죠.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자, 지수가 비교적 탄력도로 올라갔고 또 외국인들이 비교적 큰 규모로 매수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수의 추가 추세 상승 장세, 즉 대형주 장세가 펼쳐지는 듯한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다소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죠. 미국발 초대형 악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테이퍼링, 즉 긴축이죠. 그런 얘기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 증시가 크게 시달렸던 것이 금년 1월 달부터 현재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악재가 나올 때마다 우리 증시가 크게 빠지곤 했었죠. 그런데 그런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지수의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불과 0.23%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또 그런 와중에서도 그 전과 달리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다는 것,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도 또 우리 증시가 보다 더 그런 면이 강한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초대형 악재라 할 수 있는 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악재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내성이 구축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밟고 결국에는 썸머 랠리에 거쳐 연말까지 종합지수상 4,000포인트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추세적인 지수 상승 장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사실은 오늘 외견상으로 썩 좋지 않은 조정의 모습을 보였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러한 바탕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서 그렇게까지 아주 나쁜 그런 결과는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 그런 와중에 외국인들이 특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외국인들의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국내 증시 주식의 순매수 기조로 바뀌었다는 건데 자, 그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실적과 관련돼서 투자 의견과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불리한 입장에 있는 그 우리의 주인공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더라 하는 거죠. 최근 5 거래일단 연속해서 삼성전자 특별히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 9천억 정도나 순매수했다는 거.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놓고 현재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일단 삼성전자 실적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1분기 실적 넘어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반기, 즉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분기당 약 13조 원 내지 14조 원 정도를 보고 있으나 제가 봤을 때에는 분기당 15조 정도 해서 하반기 때 토탈 약 30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 만약에 그런 정도로까지 실적이 좋으면 제가 제시해드렸던 단기 목표 가격 11만 원 내지 12만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전반적인 실적과 관련된 윤곽을 좀 잡아놓을 필요가 있겠어서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현대차인데요. 그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금년 초에 테슬라 같은 경우 900달러를 상회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잘 나가는 테슬라를 팔고 현대차를 사야 된다라고 강변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정반대가 됐죠. 테슬라는 주저앉고 현대차는 스멀스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자, 오늘까지도 전일 테슬라는 폭락을 했는데요. 오히려 현대차는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는 이른바 서학개미, 하필이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산 또는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이 테슬라라고 하죠. 참 안타깝습니다.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현대차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왜 그런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테슬라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그렇게까지 획기적이고 난공불락의 절대적인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래야 결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미국 연준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 ETF를 매각을 하겠다. 매각을 해서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그들 현재 회사채나 ETF를 매입을 할 때에는 만기까지 보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었는데요. 그들이 표명했던 방침에서 현재 벗어난 갑자기 또 매각을 한다는 건 이게 대체 뭐냐 해서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장중에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그 문제만 따져놓고 봤을 때는 즉 유동성 회수에서 그것이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측면에서 측정을 해보면 그 효과는 이제 크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워낙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매각 규모는 회사채나 ETF 다 합해서 137억 달러 정도인데요. 이거는 현재 미 연준이 갖고 있는 국채도 갖고 있죠. 또 MBS 주택저당증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7조 3천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것의 0.1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의 500분의 1 정도 수준의 미미한 양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매각돼서 유동성이 회수된다고 해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는 건데, 하지만 상징적으로 미국 연준의 스탠스가 좀 바뀌는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약간은 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미국 증시가 그것 때문에 좀 조정을 좀 받은 것이다. 특히 나스닥이 약 1% 조정을 받은 배경으로 작동됐다는 건데, 그런 것 치고는 자, 우리 증시가 크게 나쁘지 않았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ADP 민간조사 기관입니다. 5월달 미국의 민간 고용이 97만 8천 명이나 증가했어요. 민간 부분, 정부 부분이 빠진, 공무원이 빠진 거죠. 그 공무원이 빠진 민간 부분만 이렇게 많이 들었다 하는 건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경기가 너무 과열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해서 악재로 작용된 측면도 조금 있긴 하네요. 약간 부담이 되는 것은 미국의 밈이라고 하는 최근 상당히 일반 개인들한테 인기 있는 종목군들을 밈 주시라고 합니다. 밈. 대표적인 것이 AMC, 영화관 체인 업체죠. 그리고 게임스탑 같은 업체들인데 주가가 막 요동을 치죠. 어제 그제는 95% 하루에 급등했다가 또 어제 밤에는 또 뭡니까 장중에 40% 추가 급등했다가 막판에 또 20% 추가 가는 정신사나운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투기 시세 이죠. 이제 그런 시장이 그러한 투기 시세가 횡행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도 보면 스펙 관련주들이 그렇게 움직이죠. 그런 종목들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장 전체에도 그런 주식들이 주가가 요동을 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그 부정적인 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제한됐기에 망정이지, 시장 전체 비트코인 등 기타 등등 암호화 화폐까지 날뛰었으면 시장이 주는 부담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자, 미국 시장,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6284, 좀 올라왔습니다. 4.09 베이스 포인트, 제법 크게 올라왔네요. 약간 신경 쓰이는 대목이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90.5 약간 올라왔고, WD 1달러 환율 1117원, 1116원 정도까지.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에 보면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제가 표시해
해둔 그 영역이 있는데요. 최근에 며칠 한 3일 정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 즉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약간 현재 상황이 다소 불리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기술적 반등 정도의 성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현재 우리 증시 주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좀 약했던 것이 오늘 우리 증시를 좀 흔드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건데 지금은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로 반전됐습니다. 괜찮은 것 같네요. 일본 증시도 약간 약했습니다만은 역시 큰 지장은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수급이죠. 수급을 보게 되면 자, 외국인들 1600 순매수, 기관이 순매도 했다는 건데 대부분 다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약삭빠른 매매 주체인 금융투자입니다. 테이퍼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단기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추세적인 의미는 아예 없죠.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내일 당장 시장이 좋거나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면 그 앞에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있다 하더라도 관계없이 대규모로 순매수할 수 있는 기동력을 보인다는 거죠. 상당히 순발력 있는 그 매매 주체가 금융투자입니다. 그날 하루는 금융투자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약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자,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런 거죠. 현재 전반적인 테이퍼링과 관련된 다소 부담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 베이시스 종가 기준 막판에 단일가에서 올라와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0.0대 정도 수준 약간 움직였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들어오지 않았던 비차익 쪽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현재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도 베이시스와 어느 정도 연동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치고는 외국인들의 행보가 보다 긍정적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추후에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긍정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을 좀 봤고요. 자, 본 주제에 넘어가서 자, 삼성전자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지난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 정도 수준 9조 3,800억 정도 나왔죠. 하지만 작년 동기 대비는 45.5%지만 전분기 대비로 약간 줄었죠. 그리고 또 사실 반도체 전망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썩 좋았던 것도 아니며 특히 반도체 실적은 오스틴 공장이나 기타 수율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로 해서 3조 3,700억 정도로 오히려 작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15.5%나 낮게 부진한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IM 부분은 스마트폰 부분입니다. 놀라운 실적, 깜짝 실적 나왔다는 거죠. 평균 2조 5천억 정도 내던 그런 실적이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80% 좋아지면서 4조 3,900억 정도 나왔다는 것이 이제 지난 1분기 실적이었다 하는 건데요. 2분기 실적도 1분기 실적에 비해서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조 약간 넘어가는 수준 그런 정도로서 사실 2분기 실적만 본다면 크게 기대할 게 없는 그런 정도라는 것인데 아마도 부분별 실적에서 보면 IM 부분, 스마트폰 부분의 실적은 4조 이하가 될 것 같고 반도체 부분이 좀 회복될 것 같습니다. 한 4조 5천 내지 5조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단계인데 중요한 것은 2분기가 아니고 하반기 분기별 영업이익이죠. 일반적으로는 14조 원 정도 내외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보다 한 1조 정도가 더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는 건데 일단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 8조 정도 분기별 8조 지난 1분기 때 3조 3,700억 정도였었거든요. 그보다 2배 정도 더 높은 8조 그리고 비메모리 여기 파운드리가 들어가 있고 또 칩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합쳐서 분기별 2조가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현재 파운드리가 워낙 현재 좋거든요. 예,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비메모리 본다. 그 중에서도 파운드리가 워낙 쇼티지가 장기화될 소지가 높기에 그래서 삼성전자와 TSMC를 매수 추천을 했죠. 그럴 정도이니 빅메모리 분야에서 분기등이죠.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런 정도로 실적을 좀 내줄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가 돼서 해서 메모리 및 비메모리 합쳐서 10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10조는 또 과하게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고로 2018년도 3분기 때 당시 거의 D램만으로 삼성전자는 14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D램 부분만 거의 D램입니다. 비메모리의 비중은 워낙 낮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요. 이 낸드를 포함한 메모리 분야에서만 영업이익이 14조 나왔던 것이 2018년도 3분기 당시 14조 정도였으니까 10조라는 그런 규모 거기다 비메모리 분야가 강화되는 보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전망이 결코 비현실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IM 부분은 1분기가 워낙 좋았고 또 계절상으로 봤을 때 3분기, 4분기 약간 주춤거릴 겁니다. 그래서 4조도 안 되는 3조 5천 정도 그것도 약간 낙관적인 측면이 좀 있네요. 한 3조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비자 가전, C기는 소비자 가전입니다.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도 있죠. 그거 다 합쳐서 크게는 안 되고요. 1조 5천 정도. 다른 회사한테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인데 삼성전자한테는 이게 작은 부분이죠. 어찌됐든 뭐 그렇게 해서 다 합계하면 약 15조 정도가 가능하다는 건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보면 현실 타당한 예상치는 13조 5천 내지 14조 원 정도 이렇게 되고 해서 연간 토탈로 봤을 때 47조 원 내지 48조 정도 보는 게 맞기는 맞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여건상으로 봤을 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기당 15조 또 연간 단위로 봤을 때 50조가 되는 그럴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너무 고답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동적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 그 유동적이라는 것이 밑으로 유동적인 것이 아니라 위로 유동적이라는 거죠. D램의 속성이 좀 그래요. 현재 가격이 올라갈 때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게 D램 장치 산업의 특성입니다. 2018년도, 2017년도, 2018년도가 그랬었죠. 그래서 이 점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실적과 관련된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한 것은 일단 계절적으로 성수기고 또 비대면 특수와 관련돼서 그것이 저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 때문에 투자 의견 및 실적을 하향 조정한 기관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대신 기업용 서버 수요가 또 증가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메모리 쇼티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실적이 그동안 삼성전자한테는 그 영업이익 기여도가 작았던 현재 파운드리 부분이나 또 칩 설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효자 역할을 하는 수순이 나와서 다 합쳐서 분기당 2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것이 배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현실 타당한 실적 전망과 기대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만약 그런 정도 삼성전자가 그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라고는 기대가 나올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삼성전자는 당초 제가 제시해드렸던 12개월 선행 목표 주가를 11만원에 12만원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뭐 13만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런 금년 단기적인 목표가일 뿐 장기적으로 20만원 가고 30만원 가는 그런 흐름을 보고 우리가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심리로 장기 정석 투자를 하고 있는 대상인 만큼 굳이 그것조차 연년에 할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의 윤곽을 잡아놓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준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 이게 참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테슬라를 목숨 걸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만 얼마나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매료가 됐는지 도대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의 뭐랄까요,
이 일론 머스크를 사이비 종교 교주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는 신도 같은 맹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고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만 믿는, 그리고 테슬라가 어마어마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고 더 많이 간다는 식으로 전 세계 시가총 1위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분들은 지금이라도 시각을 좀 고쳐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해서 시각이 고쳐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테슬라가 최근에 상대 주가가 부진합니다. 점유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불과 한 달 만에 그 전 점유율의 3분의 1 토막되고 있다는 건데, 아마 이건 약간의 특수성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서서히 점유율이 하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현대차뿐만이 아니죠. 폭스바겐, GM, 다 이런 업체들입니다. 또 BMW 다 마찬가지죠. 도요타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대거 전기차 시장에 대거 몰려드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해서 현재 테슬라의 기득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최근 들어 단기적으로 주행 안정성 문제, 또 일부 결함 때문에 리콜, 한 10,000대 정도면 큰 건 아닌데 어쨌든 리콜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는 바람에 주가가 한때 $900 넘어갔던 그 주가가 현재 $600 깨져서 $570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주가를 봤을 때 전대차는 정반대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뭡니까, 테슬라라는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기술력이라는 게 OTA, 이게 오버 더 에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그와 연관된 부대 사업, 이런 것 등인데, 그거는 다른 업체들이 여기에 전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것 뿐이지, 다른 완성체 업체들은 전자업체 애플 같은, 구글 같은 그런 업체에 진출을 해서 그쪽 시장 경쟁을 하면 독보적인 경쟁력이 결국에는 현재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OTA 기술이 별거 아니거든요. 오버 더 에어는 온라인상으로 그 소프트웨어, 상당한 기술력이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은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업그레이드. 뭐 그런 정도는 현대차도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업체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조금 나을 수 있어도 그 난점도 또한 잠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독보적인 경쟁력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현재 FSD, 이건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인데요. 이것도 현재까지는 다른 업체가 본격적으로 나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업체들끼리 나선다 했을 때 현재 독보적인 기술력, 경쟁력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격차가 매우 축소됐거나 일부분 역전된 측면도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역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의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만큼 계속 유지되기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 점. 자, 그런데 현대차 잠깐 보시도록 하죠. 실적은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 어닝 1조 6,500억 원. 여기다 환차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예요.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은 2011년도에서 2013년 전성기인데요. 그 당시에 분기당 2조 정도 영업이익을 낸 바 있습니다. 그 정도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다. 제2의 전성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적이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지난 5월달 미국 판매가 94,000대, 기아차까지 합치면 17만 대나 된다는 건데, 사상 최대 판매를 3개월 연속 갱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 동기 대비 59%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금년 3분기 4분기까지 실적까지 포함한 연말 실적을 보면 근 7조 5천억 정도, 근 8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동기 대비로 거의 3배 이상, 3.3배 내지 거의 3.5배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죠. 아직까지도 그 실적을 탄소 배출권 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테슬라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모멘트를 보면 좀 제품 믹스가 잘 돼 있죠. 고급 차종이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SUV가 많은 차량이 보강됨에 따라서 그 제품 믹스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고부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 믹스 그리고 경기에 민감한 만큼 특히 자동차는 경기에 아주 민감합니다.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른 만큼 미국 시장부터 그리고 유럽 시장도 그리고 아직까지는 고전하고 있는 중국 시장도 관계가 조금 개선되면은 좋아지겠죠. 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최악입니다. 더 중국 시장에서는 더 나빠질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다면 현대차는 실적으로 봤을 때 지역별로도 상당한 모멘텀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기당 영업이익이 2조 정도가 아니라 2조 5천억까지도 가능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연간으로 따질 때 10조, 10조 정도 아마 금년보다는 내년 정도 기대가 된다는 건데, 자 그것도 그거지만 여기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4대 미래 성장 동력을 장착하고 있다는 건데 나름 테슬라는 뭐 우주 산업 등 기타 이상한 산업 물론 그 괴짜죠. 그런 괴짜가 있어야 뭔가 큰 획기적인 변화도 생기고 그를 통해 발전도 하고 진화도 한다는 것인데 하지만 그만큼 위험하거든요. 우주 산업 같은 경우 우주 산업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의 미래 전망은 상당히 현실적이죠. 일단 전기차 2025년까지 12종 56만 대 판매. 이건 결코 무리한 계획이 절대로 아니죠. 근데 이와 관련된 상당한 경쟁력을 하나씩 둘씩 현재 장착하고 또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FCEV 이건 수소 연료 전지차입니다. 그래서 전지차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까지 해서 전반적인 수소 생태계까지 구축하는 미래 전략을 좀 내놓고 있고 이 부분은 전 세계에서 현재 현대차가 가장 앞서 나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당한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이고 그리고 FSD 완전 자율주행인데요.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액티브 세계적인 현재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의 액티브사와 합작으로 해서 미국의 모셔널이라고 하는 업체를 설립을 했죠. 2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상당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또 작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해서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로봇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를 인수한 바 있죠. 이 두 가지 AI와 관련된 FSD 완전 자율주행 기술력의 경쟁력 및 미래 성장 동력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현대차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를 아시 내세우지 않고 하나씩 둘씩 자기의 실력을 그렇게 쌓아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 일론 머스크처럼 뭔가 떠들어대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UAM 도심 항공 교통인데요. 이게 사실 엉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근접한 미래에 이게 상용화가 된다는 것이죠. 빠르면 2025년도, 늦어도 2028년도. 일단 먼저 화물 수송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항공 택시까지 현재 상용화 된다는 밑그림이 구체적으로 현재 그려져 있는 상태이며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서로 물밀듯이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매우 현실적인 미래 성장 동력이 된다는 건데,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현대차가 전 세계 그 어떤 업체들보다 좀 앞서 나가는 그러한 분야가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현대차가 차곡차곡 미래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 나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통틀어서 이것을 모빌리티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 지금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이쪽도 아마 약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자체 배터리 생산 쪽도 생각을 하고 있죠. 기타 등등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서 사실 이것만 본다고 한다면 현재 현대차는 더 이상 그들의 굴뚝주가 아닌 제조업체가 아닌 미래 성장 동력에 장착된 나름 성장주 성격을 상당히 띄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뭡니까? 그 굴뚝주에 부여하는 아주 낮은 적정 PER 10배 정도 내외의 그런 멀티플 적용 배수입니다. 멀티플을 10배, 11배
이렇게 적용할 것이 아닌 적어도 20배 내지 상황에 따라 30배 이상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건데, 지금 현재 현대차의 멀티플은 12개월 선행 EPS 주당 순이익은 22,000원 정도, 아마 영업이익이 7조 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나오는 EPS 주당 순이익입니다. 22,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 주가가 24만 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PER이 11배입니다. 11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테슬라는 600배, 700배나 됩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테슬라의 PER이 상당히 높죠.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보면 현대차가 51조 정도 되고요. 테슬라가 630조로서 현대차의 12배나 된다는 것이죠. 영업이익 규모나 미래 성장 동력이나 기타 등 뭔가를 따져봐도 뭐 테슬라가 현대차보다 뭐 3배, 4배 정도까지 더 높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12배, 한때는 거의 20배에서는 최근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이런 정도인데, 그런 정도로까지 테슬라가 비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상당히 테슬라의 거품이 많이 끼고, 그리고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 충분히 아직까지는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뭐가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테슬라를 팔고, 단순히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은 여태까지는 그 사람의 영웅적인 스타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인기로, 일종의 팬덤 현상이라고 하죠. 팬덤 현상 때문에 그래서 미친 듯이 주가가 올라갔지만 그 자체가 거품이라는 것이죠. 주식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 연구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 특히 일론 머스크가 어떤 구설수, 입방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입방정. 너무 특히 뭡니까? 그 비트코인을 뭐 한때는 뭐 어쩌고 좋다고 얘기했다가, 도지코인인가요? 그거 관련돼서 또 부정적인 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입방정을 떠니, 그에 따른 그와 관련된 현재 그 어드밴티지가 아니라 프리미엄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디메리트 내지 뭡니까 리스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테슬라에 지금 그 연연해 할 필요가, 목숨 걸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빠져나와서 현실적으로 현대차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 점을 다시 한번 주제하고자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